줄이고 점심도 싼 걸로 때우는데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통장은 늘 텅텅 비어있죠. 난 진짜 별로 쓴 게 없는데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반복하다 보면 자책하게 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소비가 통제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번에 질러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심리학이란 책을 읽고 나서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킬 선택권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 책은 저에게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요즘도 광고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펼쳐보게 돼요.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라는 고민이 계속 드신다면 이 돈의 심리학이란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 사기 위해서였어요. 맛있는 오마카세, 예쁜 가방, 설레는 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았죠. 그러다 보니 열심히 돈을 모아도 결국 다 쓰게 되고 통장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돈의 심리학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돈은 단순히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실제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커다란 힘이 되어줬어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가르쳐준 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를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부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쯤은 공감 가지 않으신가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돈이 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왜 계속 돈을 써버리게 될까요? 사실 많은 경우 내가 정말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쓰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 새 차를 뽑았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이제 슬슬 차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나만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슬쩍 올라오죠. 이건 단순히 허영심 때문만은 아닌데요. 인간은 원래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존재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고 따라하는 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는 쉽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저축했는지, 어떻게 자산을 굴리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부를 이루는 방식을 따라한 게 아니라 그저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흉내내게 된다는 거죠.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줘요. 부란 아직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가 진짜 부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비를 덜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세상은 얼마를 벌었는가에는 환호하지만 얼마를 남겼는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를 무시하고 눈에 띄는 소비를 좇게 되는 거다. 라고요. 이 책을 읽고 저는 감명을 받아서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실천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날 다시 생각하기였어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않고 하루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일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은 안 사게 돼요. 특히 오늘만 할인 같은 광고에 휘둘릴 때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로 쇼핑 앱을 아예 삭제하거나 알림을 껐어요. 특별히 필요한 게 없는데도 쿠폰 알림이 뜨면 괜히 앱을 열어서 보게 되잖아요. 아예 지워버리고 나니까 불필요한 유혹이 줄어들고 남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쇼핑하는 날들도 줄더라고요. 셋째로 금지 대신 횟수 제한을 걸었어요. 카페 금지, 배달 끊기 이런 다짐 며칠이나 유지하시나요? 저는 진짜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다가 더 큰 소비로 터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지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 카페는 일주일에 2번까지만, 배달은 한 달에 3번까지만 이런 식으로요. 소비를 0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총량을 정해서 조절하는 거. 이게 더 실현 가능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축 목표 금액을 먼저 적금에 넣었어요. 다음 달엔 30만 원 남겨야지 이러면 절대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목표 금액을 자동이체로 바로 적금에 넣었고요.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전 처음으로 돈이 눈에 보이게 쌓이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죠. 내가 왜 소비를 반복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게 되는지, 돈에 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줘요. 그게 단순히 전략 팁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수많은 재테크 베스트셀러를 읽어봤지만 진짜로 제 소비 습관을 바꿔준 건 이 책이었어요. 절약이 늘 실패로 끝나고 스트레스로 다가오신 분들께 이 돈의 심리학이란 책이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거예요. 책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사실 저는 책을 고를 때 기준이 꽤 명확한 편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그저 동기부여만 주는 막연한 조언보다는 지금 내 삶에 바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더 좋거든요. 돈의 심리학이란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저도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책은 저자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정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이 책은 정답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기도 해요.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